팍팍한 우리 경제, 경제명의 박시동이 진단합니다. 경제 허준. 대파값 논란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팍팍한 살림에 불을 지핀 이 대파값 얘기를 비롯해서 어제 확정된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까지 경제 허준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이제는 대파 얘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를 점검하러 마트에 갔다가 네. 대파 한 단이 875원인 걸 보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해서 이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맞습니다. 대파값 논란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사안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보면 3월 18일이에요. 서초구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통령이 방문하셨는데 대파 한 단에 이제 875원을 보고 이제 합리적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얘기 나오자마자 시장에서 바로 이제 반론이 나오죠. 네.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소비자분들이 다 가격을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얼마가 넘는다, 심지어는 최고가 5,000원이 넘는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서 이제 시민들이 반론을 제기했고 인터넷에서 좀 조롱 섞인 챌린지 밈까지 나오면서 정말 논란에 논란을 거듭했는데 사실은 이제 물가가 워낙 높으니까요. 네. 또 이제 총선에 어느 정도 민심에 중요한 팩터로 작용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정부 여당이 물가를 잡고 있다라는 어떤 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그날 이런 행사가 기획된 거고 네. 결국에는 이 행사 기획 의도에 맞춰서 그날 그 자리에서만 대파값이 싸진 거 아니냐. 그런 요게 얘기가 있었는데 요게 논란의 핵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정부는 그건 아니다. 그날만 특별히 18일 특별히 그날만 낮춘 건 아니고 최근에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물가 안정 정책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가격이다. 특별히 낮춘 것은 아니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농협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정부가 1,500억 정도 물가 안정 기금을 풀었거든요. 그런 기금들이 순차적으로 반영되면서 다양하게 이제 먼저 반영된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싸진 거지 기획된 행사는 아니다라는 정부 발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예. 875원이 나오게 된 과정을 보니까 할인을 여러 개를 받아야 나올 수 있는 가격이긴 했어요. 이게 그래서 왜 그러면 이 대통령 행사 때 875원이라는 가격이 나왔나라고 봤더니 당시에 권장 소비자 가격이 4,250원이었어요. 이 마트에서요. 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정부의 물가안정기금 등 이 농림축산부의 이 납품 단가 지원액을 봤더니 2,000원이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다시 2,000원을 깎고 그다음에 하나로마트가 자체적으로 1,000원 추가 할인에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정부의 쿠폰까지 써서 30% 추가 할인을 적용하니까 이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런 발언의 배경이 이거였다라고 하니 예. 시중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파 한 단 사려고 영끌까지 해야 되냐. 예. 있는 할인과 지원을 다 끌어당겨야 되는 거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네. 예. 근데 어쨌든 이 가격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지만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대통령 네. 발언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그 가격이 문제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 이 가격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한 것에서 즉각적으로 이제 또다시 이제 2차 논란이 번졌는데 네. 바로 이제 반응이 나오는 것은 농가입니다. 그 소매가가 합리적이라면 역으로 그럼 도매가, 그다음에 생산 단가까지 고려하면 이게 말이 되는 가격이냐? 농산품의 가격 라인과 유통 구조를 도대체 알긴 하는 소리냐? 예. 그럼 그게 합리적이라면 농가는 도대체 얼마를 납품해야 되고 살라는 거냐, 죽으라는 거냐라는 이 농가 쪽에서 1차적인 반론, 비판이 나왔었고요. 예. 또 하나는 이 당시 배석하고 있었던 농림식품부 장관과 유통업체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여기만 하는 건가요?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닙니다. 5대 마트가 다 하고 있고요. 또 재래시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마치 이제 전국적이거나 광범위한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자마자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바로 또 반론이 나온 거죠. 실제로 보니까 21일 기준으로 홈플러스에서 보니까요. 다른 마트는 다 대부분 2,000만 원 이상 또 심지어 같은 하나로마트인데 등촌점은 2,990원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대통령을 상대로 거짓 보고하거나 말 그대로 이제 전국적인 할인 것처럼 보여지는 쇼잉이 있었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이제 추가적으로 논란을 가속화시켰죠. 예. 네, 발언에서 나온 가격과 두세 배가 지금 차이가 그렇습니다. 나는데 예. 어쨌든 뭐 대파값으로 촉발이 되긴 했지만 문제는 물가입니다. 그렇죠. 지금 물가 상황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사실은 대파는 상징적인 품목이었고요. 실제로는 이제 대파는 트립을
역할을 했다면 그 근저에 깔린 것은 물가에 대한 소비자들이 엄청난 지금 압박과 불만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보면은요. 귤이 78%가 올랐고요. 사과 71%, 배 61%, 토마토 56%. 파는 실제로 50% 정도 올랐고요. 네. 그래서 합쳐보니까 신선과일이 약 41% 정도 올랐고요. 수산물도 또 굉장히 올랐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오징어, 명태 이런 수산물들이 약 40% 이상 올랐고요. 그러니까 예. 주로 밥상 물가에 올라가는 진짜로 먹는 식품들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고추도 올랐고요. 사실상 사과에 관해서는 이제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으로 현재 잡혀 있는데 사실상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감자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 걸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지 네. 저도 그래서 감자를 못 산 지가 지금 한참 됐는데 예. 이 물가가 지금 너무 오르다 보니까 가계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지금 만만치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살림살이가 좀 좋은 상황에서 일부 물가가 오른다면 충격을 가게가 감내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그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 불만이 높은 건데 아시겠습니다만 고금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이 떨어지고 있죠. 이자로 놔야 될 것들은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없고 먹고 쓰려고 해도 돈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몇 가지 통계를 이제 쭉 말씀드리면 그게 지금 서민 경제층의 주 고민입니다. 뭐냐면 보세요. 돈이 없는 거죠. 이자 갚을 돈도 없는 거죠. 네. 소득도 줄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카드 연체가 들어가겠죠. 당장 쓸 돈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카드 연체율이 실제로 9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도 이제 답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불황형 대출 상품이라고 하거든요. 예. 보험 약관 대출은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대출입니다. 아. 불황형 약관 대출이라고 하는 보험 약관 대출이 현재 71조를 돌파해서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다른 지표들도 안 좋은 그렇습니다. 거네요. 근데 이제 불황형 대출을 하다가도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보험마저 깨죠. 근데 보험을 보통 소비자들이 제일 마지막에 깹니다. 왜냐하면 해약하면 환급률이 반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손해를 감수하고도 깨는 거예요. 해약 환급률이 높은 보험 해지율이 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근데 그러가다가도 답이 없으면 드디어 이제 법적인 진짜 연체 신용불량 상태에 들어가겠죠. 예. 햇살론 관련해서 지금 대위 면제율이 사상 처음으로 20%가 넘었습니다. 즉 서민층이 돈을 못 갚기 시작해서 정부가 갚아나가기 시작했다. 네. 많은 분들이 신용불량 상태, 파산 상태, 개인회생 상태로 넘어갔다. 이게 역대 최고치를 지금 돌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못 벗고 못 입어도 아이들 교육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시킨다. 네. 한국인들의 이 교육열 아니겠습니까? 엄청나죠. 교육비가요. 이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마이너스 24%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너무 힘드니까 아이들 아이를 못 교육비까지 줄인 먹입니다. 거군요. 그래서 태권도 학원, 영어 학원, 보습학원 같은 학원들이 30% 이상 교육비 지출이 줄었고요. 이게 비시카드 통계거든요. 근데 네. 국가 정부 통계인 통계청 가계지출 소비 항목 내에서도 교육비 지출이 0.3% 감소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즉 서민 생활이 이제 버티다 못해서 못 먹고 못 가르치고 대출로도 못 막고 모든 상품들 다 깨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물가 충격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죠. 예. 물가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습니까? 좀 잡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전망. 네, 일단은 없을까요? 방법들이야 이참에 사실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단기간에 지금 해결이 다 될 것 같은데 네.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해결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예를 들어 사과 같은 걸로 예를 들어 볼게요. 네. 냉해로 인해서 꽃이 안 폈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처음부터 잡혔다는 거고요. 중간에 좀 꽃 좀 남은 것들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냉해가 왔는데 냉해 더하기 이제 폭우 더하기 병충해 등등등 해서 작황이 39%가 줄었다는 거예요. 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물가 관리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 첫째는 이 직접적인 원인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일이 벌어지면 농산품은 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D-몇 달, D-1년 이렇게 역산해서 그때그때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네. 바로 착화가 안 됐다. 올해 꽃이 안 폈다. 그러면 1년 후에 무슨 일이 나겠구나 예측이 되죠. 그 그때 준비 기간을 했어야 되는데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놓치고 이미 작황이 끝나고 시장에서 물량이 부족해진 순간에는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물가에 고난한 기간을 겪어야 됩니다만은 이참에 그러면 드러났으니까 앞으로는요. 이렇게 이제 해야 될 일 역산해서 정부가 그때그때 놓치지 않도록 시스템화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물가가 이제 공급단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국제적으로 네. 뭐 유가라든지 우리 전기라든지 소비자 물가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은 사실은 재정에서 막아줘야 되는데 작년에 정부가 재정 정책을 잘못했지 않습니까? 세수 결손이 많았고 추경을 통해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민생 경제에 쓰라고 했는데 안 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가의 충격이
바로 그냥 소비자 물가로 전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벌어진 거거든요. 그것까지 그러니까 다 연동이 그렇습니다. 된 거군요. 그다음에 유통 구조 개선 같은 건 당연히 필요하죠. 소비자 물가 같은 거는 이제 신선 물가, 신선 제품 같은 거는 사실 그 유통 도매 이쪽 카르텔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 정부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해야 될 일들, 그다음에 재정 정책, 공급 단에서의 통제, 그리고 이참에 나온 유통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 네. 이런 것들이 중장기에 이참에 드러났으니 개선을 해야 적어도 내년부터는 아니면 적어도 다음 분기에 돌아오는 어떤 작황이 있는 신선 식품부터는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현재는 단편적인 단기간적으로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고물가 고통을 감수해야 상황을 되죠. 버텨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소비자분들도 아시는 것 같아요. 아주 의미 있는 수치가 나왔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나 못 믿겠어. 내가 볼 때 물가가 낮아질 것 같아. 그러면 소비가 좀 늘어나겠죠. 마음 예. 편하니까요. 아니면 아니야, 앞으로 어려울 것 같아. 그렇게 되면요, 위축되고 어렵고 고통을 감수하려면 이제 옷을 껴입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겨울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지금까지 쭉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엊그제 통계가 나왔는데 5개월 만에 갑자기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고금리에서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이유는 이제는 물가가 그래도 어렵지만 잡혀는 간다라는 추세거든요. 네. 이걸 다시 반등을 찍고 올라갔다는 건 우리 소비자가 굉장히 현재 상황을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월 소비자 동향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걸 보니까요, 우리 소비자분들이 말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전년보다 0.2가 올라서 3.2를 기록했거든요. 지금까지 네. 계속 3.4, 3.2, 3.0으로 낮아가고 있다가 아니야, 어려울 것 같아라고 반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앞으로 경제에 대한 기대 수치가 낮겠죠. 네. 그래서 소비자 심리지수도 동시에 발표가 됐는데 100.7로 전월보다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분들이 쉽게 잡힐 것 같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예. 심리도 더 얼어붙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서 여파가 여간해서 이게 경제적으로 단순한 하나의 문제로 끝이지 않고요. 이렇게 되면 자신이 민간 소비도 줄고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활력이 더 떨어지겠죠. 네. 악순환에 기름을 부은 꼴이다. 그러니까 물가 관리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 네. 날씨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는데 네. 경제 상황은 또 나라 재정은 네. 녹록하지 않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확정된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 네.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잡혔습니까? 작년에 아마 앵커님하고 저희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숨을 여러 번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천문학적 정말 역대급 세수 결손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편성되나 봤더니 올해 작년에 역대급 세수 결손을 낸 정부가 2023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올해 긴축 재정을 편성해서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2025년은 어떻게 될까를 네.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아니 뭐 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예산 메커니즘을 아셔야 되는 게요, 이건 법적 의결 사항입니다. 국가재정법에 3월이면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예.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이랑 방망이를 땅땅땅 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2025년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거야라는 지침, 가이드를 확정을 해야 됩니다. 국무회의 의결로. 예. 그게 어저께 확정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의결이 확정된 그 가이드에 따라서 각 장관한테 이걸 보내는 거죠. 그러면 부처에서 예산을 그렇습니다. 짜는 거죠. 그럼 부처가 그 가이드에 맞게 예산을 짜서 이제 기획재정부에 올리는 게 5월입니다. 2달 있다 짭니다. 네. 그걸 가지고 기획재정부가 이제 6월부터 내부적으로 다듬어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과 전략회의를 하는 겁니다. 네. 그 전략회의가 끝나면 이제 그걸 국회에 보내는 거거든요. 예. 즉 내년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첫발이 올해 나왔어요. 그 밑그림.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첫째,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2023년부터 이걸 끌고 왔냐. 2023년에 그렇게 좀 확정재정하라고 했더니 추경도 안 했죠. 예. 그랬더니 2024년에도 올해 우리가 살고 있는 올해도 또 긴축재정한다고 했어요. 2025년에는 어떻게 될 건가? 라고 했더니 또 긴축재정, 건전재정 방침이 첫 번째 방침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방침은 유지를 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수치를 들여다보면 예산이 올해보다 2024년보다 얼마나 늘어갈까 봤더니 4.2에서 5% 정도의 상승률을 일단 전망을 하는데, 네. 그게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겁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적어도 물가를 아무리 잡아도 3점대 후반으로 보면 예. 실질적으로 증가율은 1% 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의 올해하고 동일한 규모로 편성했다. 이래서 긴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럼 어디서 긴축할 건가 봤더니 사실 예를 들면 꼭 해야 되는 사업들, 공무원 인건비 같은 건 못 줄이죠. 네. 그렇게 못 줄이는 딱딱한 예산, 경성 예산을 빼고 말랑말랑한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재량 사업이 가능한 예산을이라고 하는데 그 재량 예산이 120에서 140조인데 여기에서 10% 이상 줄이겠다는 거예요. 정부 방침은. 자, 그러면 올해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2023년에 문제가 됐던 예산이 2025년에 수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먼저 떠오르세요? R&D 예산 참 그렇죠. 말이 많았잖아요. 가장 말 많았던 게 R&D. 이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일단은 내년 예산의 4대 중점 포인트라고 정부가 말한 게 경제혁신, 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 복지, 그다음에 미래 대비 체질 개선, 튼튼한 안보, 안전한 사회. 이게 4대 목표인데 네. 여기에 미래 대비 체질 개선, 요게 R&D다라고 정부가 말하면서 역대급으로 작년에 R&D 예산이 줄었는데 다시 전년도 수준으로는 회복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비판과 지적이 많았던 부분을 일부 예. 좀 감안을 한 조치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 대비로 복귀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이제 일단 생각이 전년 대비 복귀하면 사실 그 작년보다 전년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제대로 순증을 하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네. 포인트가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나마도 100번 양보해서 그게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전재정이라는 기조 속에서 적어도 경상비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10% 이상 삭감을 현재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이번에도 녹록지 않겠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월 초부터 대통령이 현재까지 24번에 걸쳐서 민생토론회, 민생경제토론을 했어요. 예. 뭐 한간의 언론에 따르면 뭐 1000조 이상을 살포하는 돈이 들어가는 얘기를 정책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했죠. 했기 대통령이. 때문에 그걸 다 하진 못하겠습니다만은 예리한 분석에 따르면 아무리 못해도 정부가 50조 원을 써야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대통령이 지금 국민을 상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신규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나 예. 한데 그럼 이거를 50조를 당장 못하더라도 이런 추가적인 엄청난 지출을 예고한 상황에서 즉 큰 주머니는 줄인다고 하고 새로 쓰겠다는 얘기 국민들에게 많이 했는데 건전재정 기조에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면서도 충격적인 얘기가 뭐냐면 세수 감소율이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처럼 보입니다. 전망이. 아무튼요. 그건 좀 이따 다시 분석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 올해 가장 크게 주목받았던 R&D 증액이 현재로서는 말로만 하고 있는 전망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네. 특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예산의 그 플로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도요. 6월 달까지는 1차적으로 과기부에서 정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됐었어요. 근데 예.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줄여 이래가지고 그냥 즉각적으로 이유 없이 부처별로 그 R&D 관련해서 과기부에서 야 사업별로 15% 줄여 이렇게 일괄 삭감 들어왔었던 걸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국가전략회의가 끝나보고 네. 내년 정확하게 예산 안으로 성립이 될 때까지는 아직은 장담할 수 없다. 네. 특히 확장 재정을 선포하지 않는 한 굉장히 돈이 없기 때문에 예, 어디에서 어떻게 줄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수 예, 감소의 건전재정 방침에 네. 하지만 민생토론에서 나왔던 정책에 지금 또 이 아까 세금 부분 얘기해 주신 거 끝으로 짚어주신다면요. 네. 그러면 일단 하나 제가 살짝 놓친 건데 당연히 저 같은 사람들이 질문했을 거 아닙니까?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건데? 네. 라고 했더니 일단은 정부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여유가 있는 기금과 회계에서 다른 재원으로 끌어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결국엔 특별한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또 작년처럼 남는 기금 어디서 어거지로 빼보겠다는 얘기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보는 건데요. 지금 저출생 기조 아닙니까? 네. 저출산이 되니까 교육재정 교부금이 남는다.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인당 이렇게 곱하기 하면 남을 것이다. 그 예. 돈을 빼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또 이것도 우리 이 국가의 미래를 잡아먹는 교육 예산을 빼겠다는 얘기니까 재원에 관해서도 비판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라는 것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계획을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가 깎아주는 그 국세 규모가 77조예요. 또 깎아줍니다. 또 감세입니다. 재정이 어려운데 세금도 깎아준다. 국세 감면율이 16.3%로 지금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엄청나게 올해도 깎아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도대체 어디서 정부가 재정 살림을 똑바로 하려는지 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부족했던 R&D, 사회복지, 여러 가지 이제 국방 이런 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예산들 이게 과연 가능할지 여전히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끝으로 경제 허준의 처방 내려주십시오. 국가 예산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요. 꼭 해야 될 타이밍을 놓치면 후과가 엄청나거든요. 지금 해야 할 일을 똑바로 합시다.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는 말씀으로 경제 허준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